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의학이론 강의하게 된 손해자동사 이영민입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 손해자동사고요. 지금 현재는 실무를 띄고 있으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저는 보통 5번에 걸쳐서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4시간씩 총 5번이라서 수험생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꽤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되긴 할 건데,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문제를 쭉 정리를 해서 책에 우리 나와 있는 상해와 질병 기준으로 해서 그에 포함되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쭉 아마 풀이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해부학 개론하고 외상학 개론이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까지 질문들을 쭉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마지막 한 4시간 정도는 제가 최근 3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한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풀이가 되는지, 그래서 책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왜 이런 이론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또 문제가 기출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느 항목을 조금 더 공부를 치중해야겠다 라는 느낌이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했던 의학이론을 조금 보시게 되면 제가 하는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기출문제에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설명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책을 물론 같이 보면서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첨부자료에 문제와 답을 같이, 풀이를 같이 첨부해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 공부를 하면서 의학이론에 대해서 일반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아마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의학이론은 이제 문제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의학이론에 대한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부학적 서론하고 외상학 개론을 하면 오늘 4시간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학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자세와 우리가 해부학적 평면, 시상면과 관상면, 가루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운동에 관한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운동에 관한 용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부위 방향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하는데 우리 위로 갈 때와 아래로 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과 밖으로 퍼져 있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근위와 원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지를 일단 그림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페르 중심과 중심점과, 그러니까 표피와 우리가 중심,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한 번씩 눈으로 익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운동에 관한 거, 굽힘과 편, 그 다음에 회내와 회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외전과 내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우리가 뭐 팔을 펴고 오므리고 하는 건 일상적인 용어이지만 의학 용어 접근하다 보면 알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림과 함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도 외번과 내번이 있고요. 배측 굴곡하고 저축 굴곡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관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기계적, 관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계적 분류를 어떻게 기계적 분류하고 우리 조직학적 분류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면, 이제 평면 관절이 있고, 첫 번째 발, 우리가 발목 같은 부분에서는 평면 관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척 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팔꿈치나 무릎 같은 경우에 경척 관절로서 구부리고 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차축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손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거, 경추 같은 경우에 차축 관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타원 관절은 우리 손목 같은 부위, 그래서 손, 허리, 손가락 관절을 볼 수가 있고요. 안장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부분, 말의 안정과 같이 딱 부합한다라고 해서 안장 관절을 하고요. 우리 그 신체 부위에는 손가락 요 부위, 엄지손가락 중수관절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관절이라고 하여서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고관절과 경관절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연골 같은 경우는 뼈에 붙어 있는 조직의 하나이죠. 그래서 초자연골과 탄성 섬유 골단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 그래서 초자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늑연골이나 비연골, 코에 있는 연골로서 볼 수가 있고, 탄성연골은 우리가 귀에 있는 외이나 이관, 후두개 쪽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섬유연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간판이나 추골 결합 쪽에 부착되어 있는 연골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단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장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장이 완료될 때에는 이제 그게 기능이 소실돼서 골화되는 것을 골단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에도 쭉 이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책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못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드렸고요. 첨부 자료에 넣을 때는 한글로 번역된 거를 넣어드릴 수가 있고, 넣어드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상지에 있는 근육과 하지에 있는 근육 몇 가지를 조금 추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질문에 뭐 상지 근육, 하지 근육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신전근에 해당하는 거, 굴곡근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보게 되시면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사이에서 연결하고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대를,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을 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뼈와 뼈는 뼈와 뼈 사이에는 인대가 있어서 우리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게 하는 거고, 근육은 우리가 이제 질긴 힘줄로 뼈와 연결돼 있으면서 우리가 근육이 오므라들면 굴곡이 되고, 근육이 펴지면 신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팔도 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근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대하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건 힘줄, 그러니까 우리 아킬레스 건, 이렇게 질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결합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이제 받아들인 자극을 뇌와 척수에 전달하고 그에 맞는 이제 명령을 운동기관에 내려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을 신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 뼈와 뼈를 연결해 준 건 인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육 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하지 근육에 해당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방건양근은 하지 근육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상지 근육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근육에 대해서 하지와 상지 몇 가지 큼직큼직한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절 형태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관절을 기계적 분류를 봤을 때 관절면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구상관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상관절에 해당이 되는 게 답을 조금 체크를 해드릴까요? 1번이고 여기에는 이제 4번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체크하시고 있죠? 다 지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이 가장 넓은 것은 이제 구상관절로서 우리가 여기에는 뭐 경관절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관절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가진 노인에게서 골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대퇴골의 부위는 라고 이제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뽕뽕뽕 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노인들에게는 넘어져서, 그러니까 낙상해서 많이 골절되는 부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퇴 경부가 가장 많이 이제 골절이 되는 부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인에게서 가장 많이 골절될 수 있는 부위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뭐 낙상해서 골절되는 부위, 대퇴골. 대퇴골 중에서도 경부라고 이해를 합니다. 경부는 이제 목에 해당하는 부위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골반 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목이 있고 이제 골두가 있습니다. 골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대퇴골인데요. 여기가 많이 목이죠. 경부. 여기가 많이 골절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얇기 때문에 골절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입니다. 질문에는 폐암 환자가 넘어진 후에 앞에 나이가 나와 있죠. 우측 대퇴골, 간부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 사진에서 암의 전이가 의심되는 공동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방사선 사진상 암의 전이가 의심되는 골절이 나타났을 때 이를 지칭하는 적절한 병명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절이 되는데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골절이 된 게 아니라 방사선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뼈가 먼저 아파요. 그래서 병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병적 골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관절 연골 생리 및 기능을 설명한 것 중에 이제 틀린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관절 연골 생리 및 기능. 보게 되면 관절은 우리가 연골은 변형 및 파괴 경도가 비교적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주어지는 장력에 대한 저항력은 주로 교원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력에 대한 저항력은 기질의 단백 다당에서 비롯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생리 및 기능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탄성이 적어서 마치 마른 나무 같은 물성을 갖고 있다. 이건 틀리고요. 탄성이 높아서 이거 어떤 마찰과 압력에 대한 어떤 완충 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관절 연골의 생리 및 기능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7번은 이제 뼈 중에서 막내골화를 통해서 골이 형성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골화가 뭐냐고 보게 되면 막내골화는 연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골 조직을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이제 뼈 중에는 두개골하고 견갑골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에 보게 되면 두개골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골내, 막내골화와 반대로 이제 연골내골화는 연골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골 조직으로 치환되면서 성장하는 장골에 이제 길이 성장하는 불규칙한 골에 해당이 됩니다. 연골내골화는. 그래서 막내골화와 함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번째 이제 골의 구조 중에서 뼈의 영양 공급과 뼈의 두께 성장에 관여하는 구조물의 어떤 것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뼈의 구조를 이제 앞전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뼈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끝에 골막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골막 같은 경우에는 뼈의 영양 공급과 두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골단이 있고, 우리가 골간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골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골단과 골간 사이를 골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장판인데 성장판에는 이제 길이 성장 그리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은 영양 공급과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뼈의 두께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여기 안에는 우리가 이제 골수가 있어서 적골수와 황골수가 있다고 했죠. 적골수는 이제 조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제 거의
어린이한테는 거의 대부분이 뼈의 적골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 많이 황골수가 되죠. 그러면 성인 아이는 척추와 늑골, 흉골에만 이제 적색 골수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막에 해당이 되겠고요. 내장, 혈관, 피부 내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평활근 운동이나 선의 분비 기능을 지배하고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면 그냥 이름에서도 나와 있죠.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의식의 우리 어떤 대뇌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장이나 혈관 같은 경우에 내장이 내가 움직이지 마 한다고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지 않죠. 얘네들은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 몸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떤 끊어진다 하더라도 얘네들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관절은 어떤 관절 형태 중에 어떤 분류에 해당이 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관절은 경첩관절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죠. 경첩관절은 구부리고 펴는 거.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경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골모세포로 하여금 파골세포의 활성인자를 분비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골모세포로 하여금 파골세포의 활성인자를 분비하도록 해서 파골세포의 골흡수를 촉진시키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이제 호르몬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해부학 서론에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골모세포로 하여금 파골세포의 활성인자를 분비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나오긴 했는데 요거 이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하는 호르몬은 이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질병 파트에서 내분비 그 파트에서랑 같이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이제 부갑선 호르몬입니다. 예, 부갑선 호르몬이고요. 1번에 이제 칼시토닌은 혈액 속의 칼슘량을 조정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그 양을 저하시키는 거.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이제 칼시토닌이 분비가 돼서 그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갑성 호르몬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칼시토닌하고 부갑성 호르몬 이제 기량작용 반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정상 성인의 골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머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골단판, 성장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성인 됐을 땐 이게 이제 그 효능이 일어서 아예 골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의 어떤 구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장기 어린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뼈 중에서 이제 연골내 골알을 통해서 골이 형성되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번에는 이제 막내골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막내동안은 연골내골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는 두개골하고 견갑골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연골내골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세포로 분화가 된 다음에 그 유리연골이 다시 뼈로 대체되면서 유리연골 일부분에서 관찰되는 우리 몸에는 척추와 늑골, 아랫뼈, 관절부, 머리뼈, 바닥뼈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성장을 하는 불규칙한 골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골내 골화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은 장골입니다. 장골. 죄송합니다. 일리움은 장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장골이 우리가 대퇴우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장골을 했는데 여기 일리움은 이제 우리 광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은 뼈 중에서 이제 15번 관절의 형태 분류상 경첩관절에 해당하는 것.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관절에 대해서 제가 정을 해드린 부분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경첩관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절과 슬관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하나는 손가락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도 경첩관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절의 치유 과정 단계 중에서 가장 늦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절이 되었을 때 치유 과정은 3단계가 있죠. 그래서 염증기, 보건기, 재형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게 염증기고요. 가장 길게 되는 게 재형성기입니다. 염증기는 4에서 한 14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기, 보통 4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게 되고, 그게 가골 형성이 되고, 재형성기는 가골 형성에서 뼈가 이제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뼈로 돌아가는 몇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재형성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 염증기, 보건기, 재형성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축에 관한 관절의 분류상 경척관절에 해당하는 것 똑같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라고 나오는지가 중요하진 않고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있어서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경척관절에 포함이 되는 것 주관절이죠. 주관절, 슬관절,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은 골절의 손상 기전에 따른 분류 기준 중에서 간접 외상에 의한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외상이 있고 간접 외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 외상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것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직접 외상은 우리가 타박골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좌골절, 관통골절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가 이제 간접골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견혈골절이라던가 각형성, 회전, 압박골절, 변적골절,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접골절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직접골절이 적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제 압좌죠. 이게 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어떤 기계, 공단에서 많이 사고 나는 게 기계에 이제 뭘 찍어내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된 손이 들어간다 하면 이제 눌리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압좌골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체 부위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 10가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 부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때요? 어렵죠. 1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똑같아요. 굴곡, 신전 벌써 2가지가 쓴 거예요. 굴곡, 신전, 그 다음에 내전, 외전 벌써 4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10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굴곡이 있고, 신전이 있고, 내전이 있고, 외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전, 외전, 그 다음에 회내, 회외. 그리고 우리가 발목 같은 경우 배측 굴곡이 있고, 저측 굴곡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은, 손은 내전, 외전이라고 하지만 발은 내번, 외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굴곡, 신전, 그 다음에 내전, 외전, 이거 손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지만 내번, 외번 그런 거 있고, 배측 굴곡, 저측 굴곡, 그 다음에 회내, 회외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10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절의 치유 과정 3단계를 기술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골절의 치유 과정 했죠? 염증기. 우리가 골절이 됐을 때 염증기, 그 다음에 가골이 형성되면서 뼈가 붙는 그다음에 보건기, 그리고 정상의 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재형성기, 요 3가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하게 되면 염증기는 1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제 골절 직후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형상들이 있으면 출혈이 생기죠. 골절이 됐으니까 출혈이 생기고 혈종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증과 부종이 있고 이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좀 감소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보건기에는 이제 염증이 생겼던 부위 외에 혈중이 흡수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가골이라고 불리우는 미성숙한 골이 자리잡게 되는 이제 과정이 보건기라고 합니다. 보통 4일에서 40일 정도 걸리고요. 요때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제 검사상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형성기인데요. 재형성기는 이제 25일 이상 수년간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뼈가 골절이 됐던 게 유합이 되면서 정상으로, 즉 이제 뼈가 이렇게 있게 되면 골절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가골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럼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에 가깝게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그러면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기간을 재형성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치는 상당히 길고 느린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기가 염증기고요. 가장 길게 기간을 소요되는 게 재형성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의 이제 치유 단계를 끝났고요. 이제 골에서 전단력과 인장력을 담당하는 성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때 한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단력이랑 인장 강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죠. 저도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전단력은 비트는 힘이고요. 인장 강도는 늘어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력과 인장 강도를 담당하는 성분은 이제 교원질이라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면 형태에서 따른 분류 중에서 또 나오죠. 경척관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척관절 지금 벌써 제가 몇 번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지관절이 나왔죠. 보통 주관절과 슬관절이 많이 나왔었는데 수지관절, 손가락도 경척관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척추 손상 환자에 있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척추 손상에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활막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활막관절이 뭘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10점 만점짜리가 나와서 이때는 보통 저희가 활막관절에 대해 정의를 쓰세요. 이게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한 비포 용지 크기의 종이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모의고사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어떤 우리가 A4 용지가 아니라 그런 비포 시험 용지를 직접 구매를 해서 거기에 써보는 연습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점짜리 그 한 페이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의 정의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활막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의 정의 1번 이렇게 쭉 쓰고, 지금은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근데 과거에 저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막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관절의 종류 뭐 한 칸 띄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굳이 10점짜리를 주지는 않고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뭐 질문 짝 쓰고 여기까지는 뭐 2점 2점짜리 몇 개 쫙 나열해 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를 크게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관절의 종류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활막관절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충분히 이제 비포,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수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관절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관절은 이제 뼈가 연결된 부분으로서 운동학적으로 가동관절하고 부동관절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관절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고, 부동관절은 움직이지 않는 관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절의 종류에는 이제 운동성, 그래서 부동관절과 운동관절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6가지 설명했던 어떤 평면, 이제 거의 평면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구부렸다 펼다 하는 경척관절이 포함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전 운동이 가능한 차축관절, 그 다음에 손목에 해당하는 어떤 과상관절, 타원관절,
그다음에 안장관절, 구상관절 총 6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조직학적으로 이제 분류하게 되면 활막관절과 섬유관절, 연골관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막관절은 윤활관절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요거를 설명할 거고요. 섬유관절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두 개 봉합이라던가 아니면 치아와 이제 치주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여기 또 관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면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연골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섬유관절하고 뭐 수상관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활막관절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활액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관절강을 중심으로 이제 활막관절은 이제 무릎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릎에서 보시게 되면 무릎 관절에 활막으로 많이 차여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윤활적으로 뭐 마찰이 되지 않고 또는 어떤 탄력성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강한 압력에 의해서도 요거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잘 기본적으로 활막관절, 윤활관절은 움직이는데 마찰이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낭의 바깥쪽은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대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책에 우리가 하지관절에 보게 되면 무릎 쪽을 보시게 되거나 보시게 되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활막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액으로 차 있고 관절을 강을 중심으로 관절 연결로 덮여 있다. 그래서 관절낭의 안측과 골막 등 관절 내 구조물에 활액막으로 덮여 있고 활막관절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윤활기구가 잘 발달해서 마찰이 거의 없이 미끄러질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뭐 2줄이나 3줄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막관절 대표적인 신체 부위는 우리가 주관절과 슬관절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답안지는 제가 첨부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정리가 조금 덜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쨌든 이건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복습할 때는 쓰면서 이제 여러분들 쓰면서 연습하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방성 골절에 대한 치료 원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성 골절, 폐쇄성 골절, 이제 골절 어떤 그 분류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야말로 문구 그대로 단어 그대로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면서 피부를 뚫고 뼈가 나온 것을 개방성 골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문자 그냥 말 그대로 뼈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골절 사고가 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훨씬 이해가 조금 빠를 겁니다. 그래서 개방성 골절이라는 것은 골편의 연부 조직이 뚫고 피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강한 충격, 외부로부터의 강한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직간적 타격, 추락, 교통사고 등에서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정의.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 원인 같은 거를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물어보는 게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치료 원칙. 그리고 치료하고 개방성 골절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했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좀 남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큰 충격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좀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인은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강한 충격, 즉 추락이라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작성을 하시고 치료 원칙은 아무래도 이제 뼈가 밖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치료 원칙에 보게 되면 세척, 우리가 이제 어떤 셀라인이라던가 그런 식염수 같은 거로 창상을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나머지 오염된 어떤 피부, 겉뼈를 변연 절제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순서가 있긴 해요.
바로 골절돼서 응급실에 왔는데 뭐 수술을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일단 오염되고 세척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에 오염된 부위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죠. 가장 큰 합병증은 이제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뼈가 이제 밖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뭐 분류압이라던가 뼈가 안 붙거나 뭐 지연유압, 그 다음에 그 워낙 원래 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뼈가 붙을 수 있는 뭐 부종유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상성 관절염이 나중에 뭐 올 수가 있고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으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쭉 가면서 골절에 대해서 정의를 쓰라고 나와 있지만 이 치료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다음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염 예방, 두 번째는 이제 연보저지 손상의 치유 및 골절의 유합,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의 회복, 이런 것들. 이제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에 대한 부목 고정의 장점. 우리가 이제 골절이 되면 부목이라고 해서 뭔가 되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골절이 됐을 때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뭐를 대고 칭칭칭 감죠.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목에 관한 장점. 이게 10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과거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줌인과 줌아웃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골절 부목 고정에 대한 장점을 쓰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 골절의 정의를 먼저 쓰고 일단 쭉 나열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줌아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골절의 치료 목적, 그 다음에 부목의 장점, 부목 고정의 장점. 이렇게 해서 뭐 한두 개 쓰고 한 칸 띄고 한두 개 쓰고 한 칸 띄고 한두 개 쓰고 한 칸 띄고 하면 이제 3분의 2 정도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골절, 뼈의 연속성이 완전히 소실된 거, 즉 우리가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뼈가 있으면 아예 분단 딱 끊어진 것을 우리가 골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는 근데 금방 간 것도 보통 이게 골절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골절이 돼서 서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면 골절이 된다는 거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금방 갔어도 우리가 보험에서는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절의 치료 목적은 통증을 이제 해소하고 그다음에 골절 정복과 정복 상태 유지를 해서 골류압에 촉진하고 기능의 유지와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기능의 유지와 회복.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남지 않는 것을 큰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목 고정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부목을 왜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프지 않게. 움직이면 아프죠.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하고 움직이면 더 또 골절된 게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벌써 두 가지가 정답이 나왔죠. 골절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서 골절 부위 연보조직 손상을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통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골절이 원래 폐쇄성 골절인데 자꾸 움직이면서 아예 또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개방성 골절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이송할 때 덜렁덜렁 부러졌는데 움직이면 훨씬 아프고 그 기타 등등의 어떤 합병증이 늘어날 수 있고 사고 그 내용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환자 이송과 또는 영상 엑스레이 찍을 때도 용이할 수 있게 우리가 부목 고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세정 합병증 중에서 이제 퇴행이라든가 큰 외상이 되었을 때 지방 어떤 생혈전 등 그러니까 피떡 같은 걸 돌아다니면서 지방 세전증이나 폐 생전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쇼크의 빈도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목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4개에서 5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장점 같은 걸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거를 암기를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먹을 왜 대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크게 이제 폐쇄석 골절이었는데 이게 또 뼈가 돌출되는 더 큰 어떤 사고 내용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관절계에서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능동적 운동 범위가 수동적 운동 범위와 일치하나 수동적 운동 범위가 능동적 운동 범위보다 큰 경우, 이게 아마 19년도에 나왔던 어떤 질문이 기출 문제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는 좀 끊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 앞에서 그냥 앞에 빼고요. 골관절기에 그거 빼고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능동적인 거 어때요? 능동적인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능동적인 운동 범위, 수동적인 운동 범위는 누군가가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능동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 움직이는데 수동적인 거는 내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능동 운동 범위와 수동 범위가 일반적으로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수동적 운동 범위가 능동적 운동 범위보다 큰 경우는 언제인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골절이나 이런 거 사고 당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이 범위랑 또는 누가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나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가 재활치료 받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서 난 이만큼밖에 못 움직이지만 재활치료 가게 되면 더 힘을 줘서 가하게 하죠.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수동적으로 더 밀었을 때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능동적으로는 스스로가 움직일 때 관절부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움직여지는 것을 판단하는 건데요. 수동적인 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즉 의사가 관절 부위를 앞뒤 좌우로 움직여 봤을 때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부목을 댄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고 나서 재활치료를 많이 하라고 하죠. 근데 환자가 움직여보세요 하면 이만큼밖에 못 움직이죠. 근데 의사들이 확 꺾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때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제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근육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우리가 힘줄이나 근육에 파열이 있을 때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능동적인 운동 범위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컸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장애가 남았을 때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면 이해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가 남았을 땐 내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구부러지거나 굴곡이 되죠. 근데 본인이 움직이려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런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적 운동 범위와 수동적 운동 범위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한번 하고 수동적 운동이 클 때에는 이제 근육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나 근육이 파열됐고 심한 외상이 있을 때, 그래서 관절 경축이나 강직이 왔을 때 우리가 수동적 운동 범위가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번 이제 불안전성 골절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외상권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안전형 골절하고 불안전한 골절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안전형 골절은 골절이 돼도 이게 이제 다시 어긋나지 않는 거. 근데 불안전한 골절은 정복을 다시 했는데도 이제 자꾸 전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쇄골 골절이 됐다고 치자고요. 쇄골이나 늑골. 그런 경우에 굳이 우리가 수술은 하진 않죠. 골절이 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게 고정만 시켜놓는.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을 안정형 골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맞춰놨어요.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맞춰놨어요. 우리가 정복이라고 표현한 도수 정복. 손을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게 다시 어긋나는 것을 불안정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10점 만점이어서 그냥 편하게 골절의 정의, 그다음에 골절의 안전성에 따른 분류해서 안전성과 불안전성 골절 이 두 개를 분류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복이 되어도 쉽게 다시 전이되는 골절을 불안정한 골절.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는 이제 골절의 정의. 골절의 정의는 우리가 뼈의 연속성이 완전히 소실이 된 것을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골절의 안전성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뭐 안전성 골절 또는 불안전성 골절 분류를 해서 안전한 골절은 그냥 골절이 돼도 한번 골절이 돼서 정복을 해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거. 정복 후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잘 유합이 되는 것. 불안정한 것은 정복 후에도 다시 전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복을 했는데 자꾸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고정을 해야겠죠. 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뭐 치료 같은 경우 안정성 골절 같은 경우에 굳이 어떤 도수 정복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불안정성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로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적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외상학 개론에 대해서 넘어갈 건데요. 외상학 개론에 대해서는 골절의 정의의 분류, 그 다음에 탈구와 골절의 치유 과정, 치료. 앞전에 조금 제가 너무 이제 풀었었죠? 이게 조금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절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합병증. 사실 우리가 이제 외상학 개론에서는 합병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여기 수험생이 나중에 시험을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하실 때에도 이 합병증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업무를 많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이 이제 후유 장애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과 소비자 측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대립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기 전에 그 책 내용을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